네, 한류 언어 11주 2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11번째 PPT 12쪽 BTS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저기 앞부분에서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한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생산자로서의 스타의 모습을 살피면서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을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얘기의 맥락상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뭐 한류의 뭐 그 최고 천병이라고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 책을 참고로 했어요. 그래서 그 BTS와 아미 컬처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지행 교수가 2019년 가장 핫한 책이죠. 2019년 겨울에 불과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이고, 예, 뭐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사실 어떤 학문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형화를 아직까지 좀 시키기가 특히 이제 선생님 같은 전형적인 어떤 클래식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가장 그 인기 있게 활동하는 그룹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뭐 BTS와 한류 뭐 그런 대형 컨퍼런스도 주최하고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전공은 뭐 예술학 석사, 첨단 영상대학원에서 영화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뭐 드라마를 포함하여 한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논문과 작업을 하신 분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을 근거로 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소개된 것이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공인된 책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나 그런 것들은 아마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이 그룹은 그래서 선생님도 뭐 잘 팬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암이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은 팬은 아니고 앨범을 사야 팬인데 앨범은 아직 안 샀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은 좀 찾아보면서 가장 그래도 이 나이에 관심 있는 아이돌 그룹이 되기는 했지만, 나머지 이 또래 혹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룹들과의 비교 역량이 선생님한테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전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대중문화 안에서의 평가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중문화의 틀 안에서 이 그룹을 바라볼 수는 있죠. 지금 우리가 바라봤던 생산자, 컨텐츠, 소비자, 그 관점에서 이들이 왜 성공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향후 한류라고 하는 컨텐츠를 이 그룹에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은 뭐 기생충에서 끝낼 수도 없고 어떤 특정 드라마에서 끝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대중문화 컨텐츠를 좀 더 물론 그걸 꼭 세계에 알려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건 뭐 그 어떤 누구도. 근데 뭐 우리가 알리려고 알려지는 것도 아니니까 기왕이면 우리의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를 한번 또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2013년에 데뷔했고, 보니까, 이 그룹을 만들어낸 그 방시혁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아마도 선생님이 여기선 정리를 안 했는데, 어디에서도 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한자로 이제 옷도 많이 입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본인들도 미국이나 뭐 어떤 유럽권을 공격 이제
공격이라고 하니까 뭐라는 뭐 이렇게 이제 해보겠다, 그쪽을 좀 뚫어보겠다, 이런 의도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을 아무도 생각하는 적도 없고 2013년이니까 이 무렵만 해도 사실 한류가 살짝 꺾이고 있었고, 뭐 기껏해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기껏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아시아 문화권에 이제 진출을 하는 꿈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들이 이제 봅시다. 거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아예 타이틀이 된 거예요. 어떤 스타 이미지를 처음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 어떤 속성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그룹 속에서 혹은 그 가수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힙합 아이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은 뭐 이런 얘기는 잘 몰랐었는데, 데뷔 전에 래퍼로 활동했던 슈가와 랩몬스터, 선생님은 랩몬스터가 더 익숙해요. 그 문제적 남자를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뭐 저 친구를 어떤 그룹인지도 모르고 뭐 랩몬스터, 얘 문제 잘 푸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힙합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뭐 영혼을 판 화장을 하는 아이돌이 되어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이나 하는 변절자다, 뭐 굉장히 비난을 당하고 뭐 그런 코웃음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은 방시혁, 근데 방시혁도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백지영 노래도 뭐 어마어마한 작곡가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저기 JYP에서 아마 나왔을걸? JYP에서 나와서 이제 조그만 기획사를 차린 거죠. 뭐 아무리 훌륭한 작곡가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래서 해필이면 또 그래서 좀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까지들 말을 했나 싶었는데, 방시혁이 탄생시킨 덕질할 맛 안 나게 생긴 중소돌이라는 조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참 사람 마음이,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과 관련돼서 초기 댓글이라든지 애들 얼굴 이렇게 보면 참 뭐 일반인들 치면 다들 잘난 얼굴인데 이렇게까지 참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연예인이라는 게 뭐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힙합 아이돌이라는 정체성을 내놓은 건 보나마나 아마 틈새 시장 공략, 일반 아이돌 그룹으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했겠죠. 뭐 그때 어린 아이들이 뭐 10대인 애들이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같이 어른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내놨을 텐데, 초기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거의 2년 동안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잘 나오지 못하고 TV에도 잘 얼굴 비칠 수도 없고 1위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2015년에 아이미주로 국내 음악방송 첫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들어봤어요. 아이미주는 그 전에 몰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안티가 가장 많은 그룹이라면서요. 안티도 가장 많은 그룹이고 추락하는 순간 한꺼번에 공격하겠다,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글쎄 참 그렇게, 그래서 뭐 앨범을 사재기했다. 특히 이제 대형 기획사 팬덤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별것 잘생기지도 못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해서 왜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리지 해서 앨범 사재기로며 뭐 표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2016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이제 가서 콘서트를 하면서 꿈을 이뤘다고 한 직후에 실시간 트렌드로 이 친구들이 콘서트가 끝나서 팬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트위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표절소년단이라는 실시간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글쎄 뭐 표절을 했는지 사재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사재기는 법원에서 판정이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이 팬덤의 뭐 청와대 청원 뭐 이런 것도 저도 들었기 때문에 무섭구나, 참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 보니 이제 앨범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뭐 이제는 올해는 400만 장이 넘는, 그래서 초기 앨범부터 이렇게 해서 특히 화양연화 그때부터 이제 뭐 다카인 와일드인가, 여기서는 차트인도 제대로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화양연화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해외 팬덤이 구축되고 국내 팬덤도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것은, 우리가 선생님도 방탄을 제대로 한 건 2017년,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네, 솔직히 고백하면 방탄소년단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방시혁 때문에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방시혁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랩몬스터가 방탄소년단인 거를 모르고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앤 줄 알았죠. 그런데 이미 2014년에 월드 앨범 차트 3위까지, 국내에서는 1위도 못했던 그룹인데, 그리고 LA K콘에서 뭐 아마 이제 그룹들이 나오면 환호성이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방시혁 대표가 이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방탄의 성공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방탄롱구라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은 데뷔 초 음악 방송은 물론 예능 출연이나 이런 어떤 TV 출연이 거의 불가능하고, 뭐 땜방식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아예 뭐 녹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고가 나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서러웠던 순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방탄 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체 컨텐츠, 자 드디어 컨텐츠가 나왔죠. 그러니까 초기 이미지 메이킹은 조금 실패한 반면에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자신들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주 보편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삶을 구가하는 그 시기와 이런 어떤 자체 콘텐츠가 잘 맞물렸던 것이죠. 잘 맞물리면서 여기에는 공중파처럼 할 수와는 다른 굉장히 사적인 감정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스타와의 친밀감이, 자 얘를 언제 봤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폰 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 애기 같잖아요. 네, 우리 애기 같잖아요. 이렇게 됐던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행 씨는 본인이 이제 이런 과정에 자기도 잘 몰랐다가 2017년 이후에 이제 아미가 되었대요. 그래서 아미가 되어서 생산자와 생산 컨텐츠의 비전형성, 토끼굴에 빠지는 팬이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토끼굴이다. 뭐 이렇게 서울여대 근처에도 토끼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전형성이다. 비전형성.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의 뮤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특히 이제 음악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팝 문화 혹은 힙합 문화, 그런 것들의 전형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형성들이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는 탄생시키죠. 그리고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자님, 영웅, 특별한 존재로 탄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형 기획사에서는 데뷔 이후 크게 고생을 하지를 않죠. 특히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이제 팡 터질 수 있는, 아예 데뷔 전부터 팬덤이 준비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통로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은 불가능하잖아요. 방시혁 씨가 그런 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방탄은 지지하는 팬덤들이 우연히 그 개인 사적인 컨텐츠들을 보다가 측은하다, 뭐 그러면서 말하자면 내가 지켜주어야 할 내 새끼들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뭐 마이 베이비, 해외 팬들은 내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다 10대였던,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20살이었는데 10대부터 성장하는 모습, 혹은 같이 성장하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상은 아니죠. 전형적으로 왕자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지 메이킹의 비전형화, 그러니까 K-팝 아이돌 스타의 이미지 메이킹의 전형에서 벗어난, 이게 바로 언더독이라는 거야. 사실은 방탄을 이만큼 만든 건 미국 팬이에요.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어요. 분명히 미국 팬이거든요. 지금 미국 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을 봤잖아요. 그 패러다임 안에 방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늘로 뜨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진영도, 또 그 다음에 원더걸스도, 또 박진영 스스로도 해보려고 했고요. 또 원더걸스도 가서 애써봤고, 소녀시대도 애써봤고, 비도 나가보려고 했고, 비도 나름대로 영화도 찍고 그랬었죠. 근데 안 먹혔어요. 팬덤이 없었기 때문이죠. 팬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언더독의 이미지, 우리가 앞서 초기에 이제 한류를 소개할 때 방탄의 언더독 이미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팬덤과의 적극적 소통, 이 소통이 될 수밖에 없죠. 개인 SNS니까 댓글 달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팬도 몇 명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응해주고 호응해주는 게 그렇잖아요. 거대 기획사에서 나온 왕자님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올드 아미와 뉴 아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유입된 아미와 그야말로 첫 시작부터 함께했던 아미는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올드 아미는 이건 그냥 엄마겠죠. 뭐 누가 얘네들을 건드려 뭐 이런 방식의 같이 전투적인 같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팬덤이라는 그런 느낌과 뉴 아미는 아무래도 성공한 방탄의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마 충성도의 차이가 살짝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방탄은 팬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도 미국 팬덤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되냐? 이 미국 팬덤을 절대로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 뭐 거지 같은 것들을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해외와 국내 팬덤의 차이가 있는데요. 해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 팬덤의 확장이죠. 그 근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답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할리우드나 또 혹은 미국의 팝 음악 시장의 대중문화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보니까 한국의 대중문화 시스템,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앞서 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익숙한 결과적으로는 방시혁도 듀란듀란을 모델로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듀란듀란은 영국의 보이밴드예요. 실력도 있고 잘생긴.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듀란듀란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비틀스에서 나왔겠죠. 비틀스에서 나왔는데 방시혁은 듀란듀란을 모델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더 위대한 비틀스랑 비교를 하니 정말 이렇게 아마 이들도 상상을 못한 지금 자기들도 야 이게 도대체 어느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이야 아마 실감이 나지도 않을 거예요. 익숙한 영미식 음악 댄스 뮤비. 그런데 외국 팬덤이 봤을 때는 인종적 새로움과 젠더 융합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이미지.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일단 동양인인데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화장도 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그런데 뭔가 우락부락한 이미지는 아니죠.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이미지.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기에는 보편적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특히 팝 음악들이 보여주는 섹슈얼리티에 호소하는 막 특히 힙합 뮤직에서 보이는 이제 좀 격렬하고 강렬한 그런 어떤 그런 성, 마약, 뭐 이런 폭력 이런 거 없잖아요. 가사에.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슈가나 뭐 랩몬스터 RM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믹스테이프에서 나오는 건 그건 좀 차원이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그룹 차원에서 나오는 물론 이들이 그들의 색깔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우상이라기보다는 이웃집 소년들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 새끼가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뭐 마이 베이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익숙한 영미. 그러니까 뮤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층적인 뮤비 해석의 구조는 이미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에 있었어요. 그 뮤비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독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영미식 패러다임 위에 새로운 이미지와 메시지가 거기다가 얘네들은 언더독이야. 너무 불쌍해. 얘네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대 팬덤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복이겠죠. 우연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결과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똑같이 다른 그룹이 내세운다고 해서 BTS만큼 방탄만큼 성공한다는 보장은 역시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자체가 의미 있어져요. 학습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강남 스타일이 빅히트했어요. 우리가 뭐 원히트 원더라고 하지만 사실 싸이도 대단한 아티스트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서구의 그런 어떤 음악 시장의 메인스트림인 이런 유럽이나 남북 아메리카에서 싸이를 대등한 음악 파트너로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그 빌보드인가 뭐 아메리카 뮤직어워드에서 MC 해머랑 같이 합동 공연을 했는데 MC 해머는요 이미 그때 한물 갔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그랬던 스타랑 함께 뜬 거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게 동등한 음악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방탄이 보여주는 행보와 비슷하죠. 그래서 방탄과 함께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블랙핑크 같이 좀 이제 그런 여자 아이돌 그룹,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도 뭐 협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랑 나랑 음악 레벨이 같다라고 드디어 서구권에서 인정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어가 아주 의미 있는 언어로 되니까 이제 학습 욕구 같은 거, 그냥 처음에는 듣다가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이제 로마자도 적극적으로 또 그 가사에 대해서 번역을 붙이고, 우리가 그래서 로마니제이션이나 번역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게 재밌는 것은 강남스타일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비디오가 지금 뭐 뮤비 조회수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그 뮤비 자체만, 그 강남 스타일 자체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은 BTS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 마이클 잭슨, 프린스가 이렇게 있어요. 흑인 아티스트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이오넬 리치를 결코 폄하할 수 없어요. 그가 있었기에 마이클 잭슨이 있고, 또 마이클 잭슨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전위적인 프린스가 존재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스타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컨텐츠 하나 열광을 한 거예요. 열광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 한국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과 학습 욕구까지 이끌어내는, 결과적으로는 메이저 음악계의 동등한 음악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떠냐? 선생님 같은 팬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은 팬은 팬이에요. 팬은 팬인데 이제 아미가 되긴 좀 늙었고 그럴 만한 열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수상 등을 계기로 공중파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뉴스 엄청 열심히 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늙으면 뉴스 봐요. 뉴스가 재밌어지면 늙은 거예요. 뭐 정말이야? 자, 이 세대는, 이 중장년층의 특성은 나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대학을 다닐 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의 음악을 워크맨에다가 여러분 알죠? 워크맨 들고 다니는 걸 꽂고 들고 다니던 그런 여대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월한 영미권에서 나의 우상이었던 비틀스나 마이클 잭슨이 섰던 저 무대, 쟤네들이 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늘 나한테 말하는 국뽕에 차올랐다라고 하는, 이제 좀 뭐랄까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폄하하는 용어지만 이 세대의 특성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저런 애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일반 아이돌 그룹 이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것이 뭐냐면,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 시절을 살며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와 일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 과거에 선생님 세대보다 거의 우리 부모 세대는 더하죠. 일제시대, 6.25, 그 다음에 경제개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태극기 부대예요. 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또 선생님 세대도 사실은 그보다는 낫지만 태어났을 때 최빈국이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문화를, 모든 대중문화, 순수문화, 고급문화 할 것 없이 서구에서 받아들인 것을 수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인 거죠. 여러분 세대보다 기성세대에게, 중장년층에게 방탄은 오히려 우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정말 쟤들 대단한 애들이다. 실망도 더 많이 하겠죠. 뭐 애들이 뭐 잘못하거나 뭐 이러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아니면 팝스타 따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중장년층들은 소비재로 가볍게 막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세대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한국 사회는 너무 많으니까 10대, 20대들은 새로 나오는 그룹들에 또 갈아탄다고 하죠.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나이가 든 세대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 다닌 지 좀 들어서 과거처럼 이제 이런 그런 그 대중문화 스타들에 대한 열광이 좀 식잖아요. 30대 너무 더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기성세대에게는 선생님은 피땀 눈물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헤세의 코드가 들어있고, 또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이나 칼 융의 정신 분석학 이론 등의 차용이
10대, 자기들의 10대와 20대를 환기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 헤세의 데미안은 중학교 때 반드시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읽어야 하는 필독서예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읽은 척 해야 돼요. 싱클레어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런데 그것이 녹아있는 뮤비를 보면서 자신들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수준이 다르네. 저급한 사랑 타령하면서 엉덩이나 흔드는 애들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제 지금 간단하게 방탄의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방탄 자체를 생산자,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와 팬덤의 관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적 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미를 움직이는 방탄의 성장서사,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함께 봤던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제일 막내는 데뷔했을 때 15살인가 16살인가 뭐 하여튼 엄청 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얘네들 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평균적으로. 고등학생이니까 그들이 뭐 성장기에 학업의 스트레스, 어떤 어른들의 뭐 압박, 청춘의 방황, 이런 것들 나이대에 맞는 고민을 순차적으로 성장서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뭐 이게 굉장히 솔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기성세대가 볼 때는 막 그 10대 아이들이 막 사랑 얘기만 하고 뭐 이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꼰대 같겠지만, 아니 지금 그 나이에 사랑 타령하게 생겼냐, 공부해야지, 이런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글쎄요, 뭐 다들 방탄 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화양연화 서사라고 부르는 단순한 자기들의 리얼한 서사 말고 이제 말하자면 가공적 서사도 화양연화에서 만들어서 BTS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이것도 마블 유니버스, 그러니까 요게 세계관이, 이후로는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때 뭐 방탄뿐 아니라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다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어떤 그룹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할리우드의 어떤 영화 세계, 어떤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 세계관적 뮤직비디오는, 자,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도 자신들의 뮤직비디오를 이 수용자들이, 즉 소비자들이 가만히 넋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체적 소비자로 만드는데, 말하자면 이 방탄의 세계관은 화양연화의 근본을 하고 있는 서사를 토대로 하는 방탄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선형적 서사가 아닌 복합적 레이어를 갖게 함으로써 이제 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독자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떻게 의도를 해서 이 책을 썼건 간에 독자는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단순히 노래를 파는 것이 아닌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글로벌한 규모의 온라인 집단 지성이 가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런 거 흥미 없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마돈나의 팬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마돈나가 막 섹시한 옷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면 그 야한 거에만 빠져서 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무대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찾는 팬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성을 자극하는 팬들도 있고, 또 뭐 그냥 예쁘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일종의 놀이, 그러니까 지적 놀이를 제공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팬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 수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돈나에서 마돈나가 자신의 팬층을 넓혀가는 방법을 봤죠. 초기에는 좀 더 마이너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팬덤을 10대에서의 반항아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는 좀 더 보수적인 층까지 다 수합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활동을 보여줬다시피, 방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10대, 그런데 계속 자기들이 10대로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20살이 넘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든 계층도, 나이가 든 세대도 포용을 해야 말 그대로 장사가, 마케팅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방탄은 생산자로서의 그 컨텐츠를 아주 솔직하게 잘 잡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다시피 자체 콘텐츠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점인 것이죠. 자체 콘텐츠. 이제 자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흔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 웃긴 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게 그 화가 복이 돼서 굴러온 건데 어떻게 이제 뭐 아메리칸 허슬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거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서 고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방탄 로고 봉보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만 많은 자체 컨텐츠 사실은 뭐죠? 방송국에서 공중파에서 안 불러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방탄은 자신들의 솔직한 어떤 그런 성장서사라고 하는 그런 생산자로서의 매력적인 콘텐츠 플러스 바로 이 손안의 친밀감을 정말 극밀하게 느낄 수 있는 자체 콘텐츠에 이게 흔히 말하는 SNS의 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단순한 SNS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단순 SNS는 아니죠. 참 노력한 거죠. 오죽 안 되면 이렇게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 했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거대 팬덤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서 방탄의 성공은 암이다. 그리고 SNS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자체 컨텐츠를 통해서 SNS에서의 자체 컨텐츠 활동이 팬들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자식인데 당연히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지금의 거대 팬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번더스테이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지금도 저기 뭐죠? 또 그 JTBC에서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다큐 시리즈 같은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그 팝스타들의 다큐멘터리를 다룬 그런 영상물들은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주 유명한 롤링스톤즈의 투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들의 다큐멘터리는 어떠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콘서트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이들의 리얼한 실상이 되게 궁금하지. 실상이 되게 궁금한데 방탄은 사실은 자체 컨텐츠를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대스타가 된 다음에 이들이 무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 궁금하죠. 또 궁금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롤링스톤즈의 이 다큐멘터리는 다큐 역사에 남을 만큼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대요. 그런데 무대의 열광과 무대 뒤에서의 소통과 개인사, 근데 그 뒤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마약, 뭐 프리섹스, 뭐 이런 그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서프라이즈에서 나오는 뭐 약물 중독으로 뭐 결국 뭐 죽는 뭐 커트 코베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 일반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방탄은 어떻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고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그것도 아이돌이라고 했는데 너무 평범하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 첫 번째 방시혁이 목표로 했던 것은 뭐냐면 평범한 이웃집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번더스테이지에서 팬들이 봤더니 너무 평범한 거야.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다음에 좀 뭐 자기들끼리 엄청 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거. 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구 영미권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생각하는 팝스타는 특이하고 이상하고 정말 맨날 마약하고 뭐 여성 편력 장난 아니고 문란한 그 성생활을 하고 이런 걸 보는데 얘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또 동양 사람들이 나이보다 또 어려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들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비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상도 아니고 원래 시작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이고 근데 더 지켜줘야 하는 대상으로 이제 팬덤의 열광과 또 몰입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여요. 방시혁 PD는 이건 이지행 선생의 분석이죠. 이지행 선생의 분석이고 나의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번더스테이지도 뭐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해서 선생님도 이제 몇 개를 보지만 아이고 이거 다 보다가는 전공을 바꿔야죠. 방시혁 PD는
이번에는 방탄이 어떤 종류의 아이돌이 됐으면 하느냐 하는 질문에 친근한 이웃의 영웅이다. 그래서 앙팡맨이라고 하는 그 일본 그 만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친근한 옆집 애들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는 이상하죠. 마이클 잭슨도 피터팬, 마돈나도 독특하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항상 인터뷰 끝에 나는 너무 부족한데 좀 더 노력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단락. 이들의 성장서사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 팬들이 삶의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낱 소비자 정도로 취급되었던 팬덤이 사회적 주체로, 왜냐하면 사실은 방탄을 만든 건 팬덤이거든요. 네, 팬덤의 힘이 사실은 스타가 있고 팬덤이 있었던 것인데, 물론 여기도 방탄이 먼저 있었지만 방탄을 이만큼 키운 것은 거대 팬덤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팬으로서의 사회적 주체성을 갖게 거듭나는 순간이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3차 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